47장 우리 판단의 불확실성에 관하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의 주제는 1차적으로 전쟁에서의 전략입니다. 보통 이 전장에서 지휘관들이 늘 고민하는 몇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예를 들면 패주하는 적을 추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군장을 화려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대에 대한 심리전을 펼 것이냐, 지휘관을 노출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공격과 방어의 순서는 뭐냐, 전장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지휘관이 늘 고민하는 겁니다. 물론 현대전에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몽테뉴 시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군장을 화려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도 지금 현대의 전투보다는 훨씬 더 어떤 중요한 심리적인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가 있었겠죠. 몽테뉴가 군사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에세이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야전 지휘관의 고민을 다룬 이번 글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죠. 하지만 조금 더 인문학적인 어떤 결론을 내본다면,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판단은 이제 불확실하며 삶의 실제적인 흐름은 우연에 지배당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뭐 흔히 장점과 단점을 따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장점의 양과 단점의 양이 항상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반반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늘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또 그동안 우리가 몽테뉴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지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과 결과는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것은 이제 일종의 숙명과 같아서 자연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들조차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의 일부분이므로 우연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인간이 운명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이번 에세이의 궁극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다루고 있는 에세이의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서 몽테뉴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역사적으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를 통해서 몽테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 의식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패주하는 적을 추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의 문제죠. 얘를 가지고 온 것은 이제 몽콩투르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1569년에 신교와 구교 간에 벌어진 전투인데, 이 가톨릭 측의 이제 앙주공, 또 신교 측에는 꼴리니가 지휘를 했죠. 가톨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교군이 쫓겨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가톨릭의 일부 지휘관들은 신교군을 추적해서 완전히 괴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앙주의 신하들은 다른 곳을 포위 공격하자고 결정하는 바람에 추가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가톨릭 측에서는 그 당시에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아마 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전쟁 중에 벌어진 그 생캉땡 전투는 1557년도에 벌어진 전투인데, 스페인의 국왕 필리페와 사부아 공작이 둘이 연합이 돼서 프랑스를 상대로 싸웠고, 결국은 그 스페인 측이 승리를 했던 그런 싸움이죠. 프랑스는 이제 열심히 이제 생강땡을 방어하느라 고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했죠. 이 생캉땡이라는 곳은 이제 동서와 남북에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만약에 원했다면 여세를 몰아서 파리로 진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승리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로마 내전 중에 그 오리쿰시, 현재 알바니아 영토인데, 여기서 이제 수차례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이 폼페이우스를 상대로 싸움을 했는데 상당히 고전을 했죠.
카이사르가 이제 하마터면 자신의 그 본진을 모두 잃어버릴 정도로 상당히 좀 고전을 했는데, 어느 정도 고전을 했는가 하면 카이사르가 이제 전장에서 후퇴해서 도망친 그러한 부하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또 달아나는 병사를 붙잡아 돌려보내다가 병사가 칼을 들고 항명할 정도로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폼페이우스가 만약에 이 카이사르와의 정면 승부를 하면서 끝까지 추격을 했다면 아마도 역사는 달라졌을 거겠죠. 폼페이우스가 이제 승자가 됐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폼페이우스는 이 카이사르와 이 군대가 워낙 그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지연 작전을 통해서 나름대로 고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카이사르가 군대를 테살리아로 돌려서 후퇴해 버리면서 정면 승부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살아남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나중에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상대를 철저하게 추격을 했던 이 카이사르에게 이 폼페이우스가 패하면서 최종적인 승자는 이 카이사르가 되고 맙니다. 정반대의 논리도 역시 이제 타당하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의 호의도 정도가 있는데 이를 남용하다 보면 현재의 승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프랑스의 장군인 가스통 드 푸아 같은 경우입니다. 가스통 드 푸아 같은 경우에는 이 깡불의 동맹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가스통 드 푸아가 이끌던 프랑스 군이 신성 동맹 군과 대결을 해서 결국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투 막바지에 적을 몰아붙이며 돌진하던 드푸아가 스페인군의 창에 찔려 전사하는 바람에 승리의 빛이 발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가 하면 524년에 프랑크 왕국의 네 왕이 두 번째로 이제 부르고뉴 왕국의 원정을 갔는데, 그때 그 전투가 베르롱스 근처 평원에서 벌어집니다. 여기 지금 그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 이쪽 지역이 이 프랑크 왕국의 네 왕이 지배를 하던 그러한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부르고뉴 왕국이죠. 여기에 있는 네 왕이 힘을 합쳐서 이 부르고뉴 왕국을 쳐들어간 겁니다. 이제 프랑크 왕들이 승리를 하고 부르고뉴 군은 패주를 하는 가운데 클로도미르라는 그 부르고뉴 이 프랑크 왕이 이 부르고뉴의 공드마르 왕을 추격하느라고 일행에서 이제 멀어졌는데, 그때 공드마르가 갑자기 몸을 돌이켜서 창을 던지는 바람에 클로도미르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이제 군대가 이겼지만 지휘관은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가 하면 이제 승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신중한 처신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술라와 마리우스가 동맹시 전쟁에서, 이 본문에서는 내전으로 되어 있지만 이 게르소 수얄은 동맹시 전쟁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부와 권리가 동맹 도시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니까 이 불만을 품은 동맹 도시들이 로마를 상대로 해서 벌인 전쟁이 바로 이 동맹시 전쟁입니다. 그때는 이제 술라와 마리우스가 아직은 서로 싸우지 않았던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둘이 이제 같이 한편에서 이제 싸웠죠. 그때 이제 그 마르시족이 이제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 마르시족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부족이어서 이 웬만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아주 호전적인 부족이었다고 하죠. 이제 마르시족이 이제 술라와 마리우스를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곧 반격을 해서 마르시족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퇴를 하는 마르시족을 추적을 했는데 진영 끝에서 추격을 멈추었죠. 마르시족은 원래 잘 패배를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이제 병력이 많이 죽고 또 포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분기탱천했지만 로마군을 상대로 감히 반격을 하지 못했죠. 또 로마군도 이 사람들이 워낙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리친 것만 갖고 만족하고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행 백작인 그 프랑스와 드 부르봉 같은 경우에는 9차 이탈리아 전쟁 중에서 체레솔레 전투가 1544년에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지휘관으로 참전을 했죠. 마침 이제 이 단기행 백작이 그 승기를 잡아서 상대를 물리쳤는데, 이제 상대가 이제 막 도망을 막 갔죠. 도망을 갔더니
단기행 백작이 이제 동료 몇과 함께 추격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그때 경험이 많은 그 동료 대장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스통 드 푸아가 라벤나에서 죽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를 말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추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스통 드 푸아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단기행 백작도 위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이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에피다우루스와 아르고스 사이에 이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파르타의 군대가 아기스 왕을 필두로 해서 파견이 됩니다. 하다가 이제 4개월의 휴전 조약을 맺고 귀국을 하죠. 이 스파르타에서는 이제 아르고스를 정복할 기회였는데 왕이 저렇게 중간에 전쟁을 다 끝내지 못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지만 고발을 당해서 집을 헐고 벌금 10만 드라크메를 배상하게 하자라는 이제 그런 여론이 빗발쳤죠. 그랬더니 이제 아기스 왕이 다음번에 내가 꼭 이번 과오를 보상하겠다로 약속을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스파르타에서 이제 특이하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인데 앞으로 전투를 나가면 조언자 10명을 함께 파견하되 이들이 동의해야지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정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테게아 씨가 스파르타의 도움을 청하니까 아기스가 다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르고스, 아테네, 만티네이아 등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 출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스파르타에서 조언자로 파견했던 사람 중에 이 파락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죠. 이때 전투가 벌어지니까 아기스는 약속한 대로 적을 갖다가 완전히 다 섬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인 그 상대편인 아르고스군 1000명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정예 부대로 숫자는 적었지만 굉장히 용기가 백배한 상태에서 전투를 잘했죠. 이때 이제 파락스가 살 희망을 포기하고 완전히 용기를 내고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서 추격을 포기하도록 조언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패주하는 적을 추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러 사례를 봤는데 추격을 안 함으로써 나중에 손해를 본 경우도 있지만 추격을 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고 추격을 하지 않아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주하는 적을 추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 어느 것이 답이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몽테뉴의 결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점검을 해 가죠. 또 군장을 꾸밀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오늘날은 사실은 뭐 군복을 멋있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과거에는 가지고 있는 방패나 아니면 창이나 아니면 갑옷을 화려하게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아군 및 적군의 사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무장이 화려하다면 아군의 사기가 높아지고 적에게 위압감을 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면에서 카이사르를 포함한 여러 인물들이 화려한 무장의 효과를 지지한 바가 있죠. 뭐 또 예를 들면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에서는 아시아인들이 귀중품을 가지고 또 가족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감으로써 용기가 더 북돋는다. 내가 이것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지만 화려한 군장이 그 상대방의 탐욕을 자극해서 전투의 의욕을 높이는, 그러니까 적의 전투 의욕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 포에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포에니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난 후에 카르타고의 이제 한니발이 배상금을 해결하는 문제 가운데서 귀족 계급과 갈등을 겪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인 망명을 떠나서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3세의 군사고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대의 화려한 군장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한 거죠. 우리 군대가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자랑을 했겠죠. 그랬더니 한니발이 이제 로마인들이 아무리 탐욕스러워도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약간 비꼬면서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정도 군장을 가지고 있는 적을 섬멸해서 군장을 뺏어간다면 굉장히 만족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화려한 군장 때문에 오히려 적이 공격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낼 뿐이야라고 답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 전국을 찌르는 그러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장을 꾸밀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답은 없다라는 것이 몽테뉴의 말이죠. 또 적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을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일종의 현대전에서의 심리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의 기를 죽이고 나의 어떤 용기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앞에 에세이에서 나왔던 그 로마의 오토 황제의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군기가 굉장히 문란했는데 상대방, 그러니까 비텔리우스의 군대가 모욕을 하니까 오히려 용기가 올라서 정말로 아주 군기가 문란했던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싸우게 됐다,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봐서 적에게 모욕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휘관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 말 것이냐도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같이 이제 무전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신을 하면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육성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손짓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 군대 입장에서는 지휘관이 모습을 드러내고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사기가 오르겠죠. 하지만 지휘관이 그렇게 화려하고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있다면 적의 일차적인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군대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지휘관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의 문제는 결코 그렇게 한 번에 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문제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피루스의 그러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피루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지휘관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체를 지휘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지만 전투에서 이제 하마터면 이제 목숨을 잃을 뻔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하들하고 옷을 바꿔 입으면서 싸웠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군들의 입장에서는 지휘관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문제가 생길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대한 답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먼저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방어를 위주로 할 것이냐 공격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문제죠. 역시 이제 여기서 나왔던 예는 그 폼페이우스와 이 카이사르의 마지막 승부를 벌였던 이 파르살루스 전투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는 이제 그 전에 파르살루스가 이제 최후의 전투였기 때문에 그 전에 벌어졌던 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대결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폼페이우스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승리를 많이 거뒀고 또 카이사르가 부하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뭉쳐져 있는 그러한 부대였기 때문에 폼페이우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를 상대로 해서 전면적으로 싸우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폼페이우스의 패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카이사르가 이제 평가를 하기를 공격력이라는 것은 적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방어를 위주로 명령을 내리면 스스로의 힘을 꺾고 부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쿠낙사 전투에 대한 예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 쿠낙사 전투도 뭐 이렇게 스파르타군이 그 공격력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을 소개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쿠낙사 자체보다도 이 쿠낙사 전투의 배경이 되고 있는 페르시아 원정기가 훨씬 더 이야기할 거리가 사실은 많이 있죠. 페르시아의 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었을 때 동생인 키루스,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키루스 대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생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놓고 형과 다투게 됐는데, 그때 이제 스파르타 출신인 클레아르코스를 통해서 그리스 용병 10,000명을 모집을 했죠. 그때 이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401년에 바빌론 근처의 쿠낙사에서 왕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그
반란을 일으켰던 키루스가 죽게 되는 바람에 그리스 용병 10,000명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이 그리스 용병 1만 명이 결국은 그 소아시아를 가로질러서 그리스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것이 이 페르시아 원정기라는 책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그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고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러한 책인데 여기서는 이제 페르시아 원정기 그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벌어진 쿠낙사 전투에서 스파르타 출신인 클레 아르코스가 어떤 식으로 병사들의 전투력을 높이는지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카이사르가 얘기한 대로 공격력이라는 것은 적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건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자국 영토에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밖에서 싸울 것이냐의 문제도 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벌이면 군수물자를 공급하기에 좋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국토 자체 그리고 국민 전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반 국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입겠죠. 반면에 이제 영토 밖이라면 자국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지형이 낯설기 때문에 작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보급의 불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국 영토인가 아니면 밖에서 싸울 것이냐의 문제는 그렇게 판단하기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와 1세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프랑스와 1세가 어떻게 했는지 또 이 프랑스와 1세가 고민했던 부분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해서 몽테뉴가 언급하고 있는 스키피오, 한니발, 아테네, 아가토클레스의 사례는 사실은 이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론이라는 책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내용을 따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하면 우리가 이제 군주론이라는 책만을 떠올리지만 마키아벨리가 그 리비우스가 쓴 로마사를 읽으면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또 로마사에 관련된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평가를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사론이라는 책입니다. 1권 12장의 소제목은 침공을 우려하여 먼저 전쟁을 거는 것과 공격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입니다. 너무 제목이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이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몽테뉴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시 소개한 부분이 그 본문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테네의 사례는 조금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에 따르자면 아테네인의 사례는 고국에서 원정군을 이끌어내야지 그 나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근거로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 아테네인들은 이제 자국에서 전쟁을 할 때는 우세했지만 멀리 시칠리아로 진군했을 때는 자유를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6권과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니키아스전에 보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시켈리아 원정, 그러니까 시칠리아 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아테네인들이 이제 시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심 갖고 있었을 차에 에게스타인인들이 그 이웃 부족과 이제 영토 분쟁 때문에 아테네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명분 삼아서 원정군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테네의 장군이었던 니키아스라는 사람은 원정에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의향에 반해서 지휘관에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키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은 굉장히 좀 덕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지휘관으로 선출을 해서 파견을 하니까 그 공동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제 원정군을 이끌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반대 입장을 하면서 했던 연설 중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원정군이 시켈리아로 가면 아테네 주변의 적들뿐 아니라 새로운 적들이 아테네를 노리게 되는데 그때 아테네가 현재 맺고 있는 평화조약은 절대로 아테네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죠. 하지만 이제 아테네인들이 대부분 원정을 지지했고 특히 이제 여론을 주도했던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원정을 지지를 하니까 결국 원정이 이루어지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니케아스가 죽고 원정구는 완전히 패해갖고 노예로 전락하는 등 철저하게 실패를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테네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정이냐 아니면 자국 내에서 싸울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이런 결론은 쉽게 내기는 어려운 거죠. 아까도 이제 마키아벨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키아벨리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장 군대가 있으면 자국 방어를 하는 것이 좋고 없으면 자국 밖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결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몽테뉴 같은 경우에는 마키아벨리하고 좀 달리 결국은 어느 쪽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티마이오스에서는 인간의 혼과 몸의 구성에서 이 혼이 몸의 지배자이자 주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의 창조자인 데미우르고스의 활동과는 달리 인간은 우연성을 적잖이 또 되는 대로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데미우르고스 같은 경우에는 우연성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인간의 이성도 역시 우연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통제를 하고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티마이오스의 어떤 그 내용입니다. 몽테뉴는 이제 그래서 자신의 주제 의식을 이렇게 플라톤의 대화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한 거죠.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글은 실제적인 문제, 즉 전술을 어떻게 짤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우연의 지배를 당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